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계로 자라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어른이 되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잘 살아가는 듯 보이는 누군가를 보면 부러워하거나 모방을 하기도 합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전하며 위로와 응원을 담고 있다고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조금은 빈틈이 있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라 할지라도요. 그런 우리에게 전하는 작가님의 에세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목소리에서 편안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해볼게요. 언제나처럼 프롤로그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게 무언가를 시키면 언제나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반항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경력과 애매한 실력. 나는 제대로 갖춘 것도 보장된 것도 없는 애매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애매한 어른으로 자라버렸을까? 그때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했다. 전공 선택을 잘못했던 걸까? 대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을까? 일하며 더 버티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었다. 물론 내 인생에는 약간의 실수와 방황과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삶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나는 학창시절 선생님 말에 이유가 궁금했듯이 아무 잘못도 없는 개인이 왜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의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부족한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그동안 책을 쓰며 나는 독자에게 잠깐의 위안과 잠깐의 따뜻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한 위안이자 응원이고 싶었다. 냉담한 세상에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책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목표.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글은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이라는 글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신세계에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사진이 보이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 허리까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여자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OMG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고 애쓰지 말자.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 SNS, TV 어떤 걸 봐도 요즘 느끼게 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 처음 진짜 딱 등장했을 때 너무 쇼킹하고 진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연예인이지만 그 연예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에서 뭔가 공감을 느끼면서 그게 더 재미있는 요소로 자극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점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 더 성장하고 더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게 마이너스 요소가 돼서 팬층이 우수수 떨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짧게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긴 하지만 TV가 없어서 그 방송을 뭐 챙겨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짧게 올라오는 영상들을 봐도 확실히 재미 요소가 떨어진다라고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공감이 막 됐었는데 그런 게 없어진 느낌? 다음 글은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이라는 글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라 했다. 살다 보니 세상은 동화 같지 않다.
갑질에 분개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차별은 일상에 만연하고 속물의 조건적 관심에 의연한 척하며 무시하려 해도 마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쿠쿠다스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라고. 그래, 말은 잘 알겠는데 그게 왜 말처럼 쉽지가 않을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 조롱, 방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의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존감이 어린 시절 경험에만 평생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변화한다.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심리학자 너센열 브랜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아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 이야기했다. 자아 효능감이란 자신을 돌보며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왔다 해도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당하고 회사의 소모품이 되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상황에 스스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또 조건으로 쉽게 서열을 나누며 차별을 권하는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라는 건 어쩌면 최면에 걸리자는 말에 가까울지 모른다. 세상은 자존감 없이는 점점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데 개인은 자존감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는 두 가지 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제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린 존중받으려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자. 서로에게 존중의 연료가 되어주자. 직급에 따라, 연봉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선별적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이건 정신 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신을 신뢰하긴 어렵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다. EBS 다큐 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 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가는 것으론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게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존감의 문제. 진짜 자존감을 키워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정작 어떻게 하면 그 자존감이 키워지는데? 라는 게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건 사실 지인들이었어요. 지인들이 제 자존감을 북돋아 줌으로써 아,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런 걸 이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하게 됐죠.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주변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글은 조금 울컥하는 글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이에요. 혹독한 경쟁 속에서 우린 일단 공부하고 일단 대학에 가고 일단 좋은 스펙을 다지고 일단 돈을 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어른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은 좋아서 해본 일이 있나요?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관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소위 착한 아이가 나왔다. 제작진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어봤는데 아이는 엄마 심부름하기, 아빠 세차 돕기 같은 걸 답했다. 이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짜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자 아이는 대답하기 어려워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들에 매몰되어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온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은 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유해했던 삶의 질문들에 답해야 할 순간이다. 여러분은 좋아서 해본 일이 있나요? 혹은 지금 하는 일이 좋은가요? 제 지인 중에서는 상담 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정말 좋아서 하더라고요. 실제로 상담 업무가 정말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일이잖아요. 저도 알바로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정말 못된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얻는 에너지가 더 큰 것 같다고 자신은 이 일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건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다음 글은 안목을 기를 것이라는 글입니다.
20대 초반에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것을 모아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한 꼭지는 저렴한 옷 여러 벌을 사지 말고 한 벌에 좋은 옷을 사라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나 옷장을 보니 그 말이 떠올랐다. 세일한다고 무작정 산 겨울 코트와 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쇼핑몰 피팅 모델 사진만 보고 산 치마와 현관에서 엄마의 블로킹을 피할 수 없는 과감한 옷이 쌓여 있었다. 그렇다고 지난 쇼핑을 후회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땐 여러 옷을 입어보고 실패하며 내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골라야 하는지 취향과 안목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만약 당신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의미다. 그러니 이제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내게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다. 그녀에겐 단발머리가 진리라는 사실은, 그에겐 댄디룩이 잘 어울린다는 사실은, 내겐 살구색 블러셔가 잘 맞는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견됐다. 저는 제가 네온이라고 해야 되나? 형광빛이 도는 옷들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후드티를 봤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한번 사보자 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너랑 잘 어울린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후드티가 되었습니다. 직접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글은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이라는 글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길 바란다. 진심으로.
혜영이의 대사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애틋하다는 말이 진짜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제 삶이 애틋해서 제가 잘 되길 바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애틋한가요? 다음 글은 충분히 슬퍼할 것이라는 글입니다. 우린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린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린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충분히 슬퍼하는 거. 잘 슬퍼하고 잘 추스르는 거. 그걸 저는 안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빨리 알수록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마음이 단단해진다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음 글은 어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글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나에게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와 생각하면 그래봤자 30대 여자였다. 엄마도 무섭고 힘들고 벅찼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꾹 참고 어른의 역할을 해냈을 뿐이다.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어릴 때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낸 거였지만 이젠 그런 일로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왜 용돈을 주지 않냐며 부모님에게 투정을 부리면 내 새끼가 아니라 호로 새끼 소리를 듣게 된다. 아직은 마냥 보호받고 싶은 내가 어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유쾌하지 않지만 이제와 초록색 쫄바지를 입고 다니며 피터팬 행세를 할 순 없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지겨움이든 불안함이든 견뎌야 한다. 아직 어른이고 싶지 않다 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듯 그렇게 어른인 척하며
어른이 된다. 진짜 피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죠. 어른이 되고 싶지 않지만 책임져야 할 것들이 늘어가고 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는 게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의 마지막 글 에필로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되어보니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다. 부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평범한 이들조차 기회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겼다. 돈을 벌기 위해 감정을 모른 척해야 했고 사회의 헐거운 안전망에 늘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나는 이 냉담한 세상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으며 냉담한 누군가로 변해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질문을 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의 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열등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차별과 모욕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허우적거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답을 따라가며 한 개인의 불행과 불안은 내면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이 아닌 많은 부분 사회와 타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결론에 닿았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불안 외에도 타인에 대한 불신, 모욕, 경쟁적 인간관계, 차별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숨 쉴 때마다 우리에게 스며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고 모욕에 주눅들어야 했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세우며 경계해야 했다. 그 긴장 속에서 아무 문제 없는 자신을 탓하느라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탈진해 가는 거다. 나는 책을 통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불신 속에서 고독하고 외롭게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그대는 당당해도 된다는 응원이자 여전히 인간적인 삶을 갈망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신호이고 싶었다. 냉담한 세상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린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부당함과 모욕과 불안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리고 나와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당신이 조금은 자유로워졌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건투를 빈다. 어른이고 싶지 않지만 어른이 되어버린 나이에 이것도 저것도 애매하지만 그런 나에게 제 지붕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도 단단한 기둥이 세워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합니다. 안녕. 행복한 꿈 꿨으면 좋겠네요.